안녕하십니까. 리걸클리닉 법무법인 소담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입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주 언론에 연일 보도된 적이 있었죠.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오래된 범죄 유형이고 사기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대단히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 유형을 제가 다 다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시켜준다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현금 인출해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을 해준 사건입니다. 처음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모두 변호를 했고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음에 보면 피의자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2금융권을 좀 알아보다가 제2금융권에서도 한번 대출 좀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거죠. 당연히 이분은 이 전화나 이 카톡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금융계좌 신용도를 올려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의 계정을 신용도를 올리는 데 써야 된다, 돈이 입출금 될 거다, 그러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이런 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면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다른 피해자의 돈을 세탁하는 용도로 이용되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이분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 차례 그렇게 현금 인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은 물어보게 됩니다. 이거 왜 인출하느냐? 이거 문진표라고 하는데 문진표에서 인출 사유를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다른 이유를 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신용도를 가공의 신용도를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이유를 냈는데, 경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문진표에서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알고 방조한 것이다 라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검찰은 결론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금융실명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 재산을 은닉, 자금 세탁하거나 아니면은 공중 협박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의 통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기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도 탈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거 아니냐라는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적용되지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금융실명법 방조가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형량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처벌받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걸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분을 봤을 때 그럴 뿐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무죄 주장을 하게 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두 번, 세 번 인출을 한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보이스피싱범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좀 이거 뭔가 범죄랑 연관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은행 조직원이 그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듣고서 바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죄 주장의 이유로 자신이 죄를 저질렀으면은
당연히 가서 자순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르죠. 이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걸 사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네 라고 해가지고 자진해서 은행 가고 경찰서 간 건데, 그럼 애당초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하는 거라는 거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1심 판결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보이스피싱범이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다른 뚜렷한 증거도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서 이 성명불상자, 그 사람과 대출 관련 상담 전화를 하게 됐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피고인 신용점수가 낮습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믿고서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게 한 거죠. 자,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래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돈을 받아서 예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 유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 일가 친척들의 돈을 딱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잔고가 문제 없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유학하고자 하는 나라에 잔고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렇게 알고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잔고가 있고 돈의 회전이 있으면은, 유동성이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됐다고 해서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돈이라고 명백하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문진표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문진표 보여주는 거 잘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애당초 보이스피싱 사기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계좌의 입출과 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계좌를 건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피고인도 이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작업대출인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런 작업대출을 해서라도 금융기관에 자신의 돈을 이제 출금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기관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인출할 목적을 좀 숨길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문진표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다라고 재판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진표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해서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으로 대출받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대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대면으로 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과 카카오톡으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대면을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이스피싱범이라고 미필적으로 나도 알 수 있었다라고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또 적진 않으세요. 좀 많으신 분이라서 또 요즘에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속거든요. 이분의 그런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에 속은 거, 보이스피싱이면 알면서 했다고 단정할 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논리가 상당 부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른 사람한테 줬다면 그 다른 사람조차도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아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분도 근데 돈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그걸 인출을 해서 다른 전달책한테 준 거죠. 이분이 또 그런 이유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돈을 수수료를 받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결문에 나오진 않지만 재판부가 봤을 때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심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이득을 얻은 게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는 분명히 처벌받을, 아주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고, 특히 보이스피싱에서 전달이라든지 수거만 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처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본 사건처럼 전달이나 수거를 하는 역할과 비슷하지만 전달이나 수거 측은 자기가 받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애당초 보이스피싱 사기범한테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연락을 하게 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통장 명의를 빌려준 셈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